헐, 뭐야? 이거 생선이야? 진짜 생선? 야야, 이거 뭐야? 겁나 빨간데? 매운 거 아냐? 이거? 아, 젓가락 안 잡혀. 나 포기할래. 크크.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 그날 식판을 마주한 캐나다 고등학생 교류단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음식 종류도, 색감도, 냄새도 모든 게 완전히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마이클입니다. 이번 여름 저희 반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고등학교의 단기 교류 프로그램으로 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들의 세계관을 넓혀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실에서 한국 아이돌 포스터를 보며 K-팝을 흥얼거리는 아이들을 보며 실제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잠시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한 경험이 있었고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았거든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시야를 넓혀주는지 알았기에 제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처음 이 아이디어를 학교장에게 제안했을 때 반응은 꽤 회의적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더 전통적인 교류 국가들이 있지 않나요? 학교장은 유럽이나 호주 같은 잘 알려진 교류 대상국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죠. 학생들이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문화라면 그 경험은 더 의미 있을 겁니다. 몇 주간의 설득 끝에 승인을 받고 저는 한국의 여러 학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10여 개의 학교 중 서울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의 한 고등학교가 제 제안에 흥미를 보였고 이메일과 화상 통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학생 모집 공고를 냈을 때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지원서가 들어왔습니다. 78명이 지원했고 20명만 선발해야 했죠. 선발 과정에서 학생들의 에세이를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순히 K-팝이나 K-드라마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문화 이해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었거든요.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직접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커스의 에세이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영화의 가족 관계 묘사가 정말 인상적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가족 문화가 궁금해요. 에밀리의 진솔한 생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고 싶어요. 비슷한 상황의 다른 나라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제이슨의 질문은 예상 밖으로 깊이 있었습니다. 최종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제이슨, 늘 책을 읽고 다니는 소피아, 축구를 좋아하는 브랜든, 학급 회장인 에밀리, K-팝 댄스를 취미로 하는 디아, 한국어를 독학 중인 마커스, 요리에 관심이 많은 올리비아, 자유분방한 테일러 등 캐나다의 다문화적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구성이었죠. 출국 전 6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 문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 한국의 역사, 예절, 그리고 한국 학교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수업은 한국 음식 문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밴쿠버 한인타운의 한 식당 주인이 자원하여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학생들이 생 고춧가루의 맵기에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렇게 매운 걸 어떻게 먹어요? 소피아는 고춧가루를 살짝 맛보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발효되면 맵기가 줄어들고 독특한 맛이 생겨요. 김치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음식이에요. 식당 주인의 설명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안에 문화와 철학이 담긴다는 걸 느꼈다. 한국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이 식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국 당일 밴쿠버 공항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건네고 저에게 큰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이 여행이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은 것은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깨끗한 화장실, 친절한 안내 직원들, 학생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공항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선생님, 여기 화장실 완전 신기해요. 비데가 있어요. 와, 이 음료수 자판기 버튼이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에스컬레이터가 알아서 소독된대요. 우리를 맞이하러 온 한국 학교의 영어 교사 김지연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공항은 한국의 관문이니까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녀의 유창한 영어에 아이들은 약간 안심한 듯 했습니다. 적어도 언어 장벽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겠죠.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넓은 고속도로,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네온 사인. 아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차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빌딩이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본 한국 드라마에는 전통 가옥이 많이 나왔거든요. 리아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서울 중심부에는 고층 건물이 많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전통적인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머물 곳은 서울 중심부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기숙사였습니다. 학교는 방학 중이었지만 교류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한 20명의 한국 학생들이 기숙사에 함께 머물며 버디 시스템으로 저희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기숙사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첫날 저녁은 학교 근처 한식당에서 환영 만찬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다양한 한국 음식들을 보고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먹을 거예요? 너무 많아요. 와, 색깔이 진짜 화려하다. 고기는 익숙한데 이 빨간 건 뭐죠? 김치, 불고기, 잡채, 된장찌개. 처음 보는 음식들 앞에서 아이들은 긴장하면서도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젓가락을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반찬을 나누어 먹는 문화를 설명하며 첫날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가치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김 선생님의 설명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의 음식에 젓가락을 대는 것은 여전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첫 밤, 기숙사 방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첫인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낯선 환경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한국 고등학생처럼 생활한다니 설레요. 급식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오늘 저녁 음식처럼 맛있을까? 저는 화장실 비데가 좀 무서워요. 어떻게 쓰는 건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흥분된 학생들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6시 30분 기숙사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상 7시까지 세면 완료하고 7시 30분에 식당에서 아침 식사 시작합니다. 갑작스러운 방송에 아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방학 중이라면 아마 정오까지 잠을 청했을 텐데 이곳에선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야 했습니다. 선생님, 방학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에밀리가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아직 방학 스케줄로 조정된 거야. 김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 학기 중에는 더 이른 시간에 등교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정이었지만 곧 한국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학생들은 처음으로 한국 학교 급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실로 향하는 길에 에밀리가 물었어요. 선생님, 한국 학교 급식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예요? 글쎄, 곧 알게 될 거야. 급식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환경과 분주히 움직이는 급식 조리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은 줄을 서서 차례대로 식판을 받고 여러 코너에서 각자 원하는 반찬을 담았어요. 우리 학생들도 한국 학생들을 따라 급식을 받았습니다. 식판을 받아든 순간 학생들의 얼굴에 다양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황, 호기심, 심지어 약간의 두려움까지. 식판에는 미역국, 고등어 구이, 떡볶이,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와 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생선이에요? 통째로. 브랜든이 고등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거 빨간 거 매운 거죠? 캐나다에서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소피아는 떡고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젓가락.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였지? 테일러는 젓가락을 어색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김치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다가 곧바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물 주세요. 그녀가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모습에 한국 학생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커스는 의외로 된장찌개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약간 짜고 구수한 맛이 좋아요. 그는 2번이나 국을 더 받아 마셨습니다. 제이슨은 젓가락 대신 포크를 달라고 했다가 한국 학생 민준이가 따뜻하게 젓가락 잡는 법을 알려주자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이 자꾸 떨어졌지만 식사가 끝날 무렵에는 어느 정도 음식을 집을 수 있게 되었죠.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제이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첫날의 급식을 통해 저는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급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문화적 경험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부터 아이들은 급식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는 것도 신기했고,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식단을 구성한다는 사실도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가 나와요? 불고기 나온다는데 그게 뭐예요? 김치는 또 나오나요? 어제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학생들은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 갔고 자신만의 선호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반했고 브랜드는 된장찌개의 깊은 맛을 좋아했습니다. 제이슨은 불고기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선언했죠. 둘째 주가 되자 아이들은 제법 젓가락 사용에 능숙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음식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피아의 변화가 두드러졌는데 처음에는 김치도 먹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제일 매운 고추장찌개도 즐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소피아가 캐나다에서는 매운 음식 절대 안 먹었는데 이제는 저보다 매운 걸 잘 먹어요. 리아가 놀라워했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매운맛에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김치에 발효된 맛이 정말 중독성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식을 통한 문화 적응이 이렇게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우리의 미각은 어쩌면 문화적 경계를 가장 빨리 넘을 수 있는 감각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식만이 한국 학교 경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수업 시간의 차이도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보통 수업 중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룹 활동이 많은 편인데 한국 수업은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선생님 중심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선생님, 여기 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로봇 같아요. 테일러가 첫 수업 참관 후 물었습니다. 질문이 있어도 안 물어봐요. 우리 학교는 질문 안 하면 수업 안 들은 것과 같다고 배웠는데 제이슨도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수업은 항상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선생님 말씀만 듣는 것 같아요. 에밀리가 관찰을 나누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한국 교육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전체 학급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물론 질문도 하지만 수업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때에 하는 편이죠. 우리는 개인보다 집단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수학 수업에서 이런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복잡한 수식을 빠르게 푸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 문제 나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어떻게 머릿속으로 저렇게 빨리 계산해? 반면 영어 수업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문법과 독해는 뛰어났지만 회화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도 뭔가 잘하는 게 있구나. 한국 친구들 영어 문법은 진짜 잘하는데 말하기는 부끄러워하네. 우리처럼 자유롭게 말하라고 격려해줘야겠어. 이런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업 외 시간에 한국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우리 학생들은 한국 친구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도나 급식실에서는 종종 반은 영어, 반은 한국어로 이루어진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 그건 포크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는 숟가락이라고 해. 포크는 fork지. 이런 자연스러운 언어 교류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는 창문이 되고 있었습니다. 체육 시간은 또 다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아침 조회 전에 모든 학생이 운동장에 모여 라디오 체조를 하는 모습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기하기 그지없었죠. 선생님, 이거 매일 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 다 같이 움직이니까 재밌어요. 우리 학교에 이런 거 도입하면 어떨까요? 한국 학교의 또 다른 특이점은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청소부가 모든 청소를 담당하는데 한국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놀랐어요. 우리가 직접 청소해요? 왜요? 선생님, 빗자루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다 같이 하니까 처음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곧 한국 친구들과 함께 청소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청소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활동임을 몸소 느끼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브랜든 의 변화였어요. 캐나다에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싫어하고 자기 책상도 엉망이었던 아이였는데 한국에서 일주일이 지나자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주변을 깨끗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느 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브랜든, 너 많이 달라졌네.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청소에 대해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내가 사용하는 공간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처음엔 그냥 해야 하니까 했는데 이제는 왠지 제가 쓴 공간을 더럽혀 두면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학생의 이런 작은 변화가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문화적 경험이 가치관의 변화로 이어지는 순간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방과 후 활동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원에 가거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과 후 활동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학원에 가거나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학교 끝나고 또 공부해? 우리는 보통 집에 가서 쉬거나 운동하는데 한국 친구들은 언제 놀아? 이런 의문에 한국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놀고 싶지만 대학 입시가 너무 중요해서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가끔 놀러 가기도 해. 공부하는 게 습관이 돼서 괜찮아.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 학생들은 한국의 교육열과 경쟁 문화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쌍하다는 반응이었지만 점차 다른 문화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저도 한국 교사들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김지연 선생님은 영어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발음을 교정해주고 있었어요. 한국 교사는 정말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수업이 끝났는데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네요.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마이클 선생님, 우리는 교사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중요하게 여기죠. 힘들 때도 있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더 크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목하에 때로는 거리를 두었는데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저는 교사로서의 깊은 관여를 피하고 있던 건 아닐까요? 김 선생님의 헌신적인 모습은 제게 새로운 교육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게 교무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발견했어요. 모든 교사의 책상이 한 공간에 모여 있었고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각자 자신의 교실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공동체적 접근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우리는 항상 함께 고민해요. 한 학생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 교사가 모여 해결책을 찾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이런 협력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 학교에서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때로는 고립된 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교무실에서 나오면서 복도에 걸린 학생들의 작품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적힌 시, 그림,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의 에세이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문화교류는 단순히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을 읽으며 저는 이번 프로그램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교사로서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중반쯤 우리는 특별한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은 각자 한국 학생들에게 가르쳐 줄 것을 준비하고 한국 학생들은 캐나다 친구들에게 소개할 한국 문화 요소를 준비했어요. 리아는 원주민 전통춤을 가르쳐 주기로 했고 제이슨은 캐나다식 아이스하키 규칙을, 소피아는 메이플 시럽으로 만든 간식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에밀리는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짧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더욱 다채로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통 부채춤, K-팝 안무 배우기, 한복 입어보기, 한국어 일상 표현 배우기, 김밥 만들기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하루는 교실이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며 아이들은 더욱 가까워졌고 문화적 차이를 넘어선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특히 브랜든과 한국 학생 민준이는 아이스하키와 태권도를 서로 가르쳐주며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선생님, 민준이랑 SNS 교환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연락할 거예요. 브랜든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소연이랑 문화교환 펜팔하기로 약속했어요. 소피아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소연이가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이런 관계는 제가 꿈꾸던 프로그램의 가장 가치 있는 성과였습니다. 문화교류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경험이고 이런 인연은 평생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문화교류 행사 다음 날 학교 뒤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음식을 함께 만들어 나누어 먹는 국제 요리 페스티벌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김밥과 떡볶이 만들기를, 캐나다 학생들은 팬케이크와 간단한 파스타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요리 과정에서도 문화적 차이가 발견되었어요. 캐나다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레시피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 학생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요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자의 문화가 반영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먼저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고 먹으면 더 맛있어. 소연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인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 제이슨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음식과 음식을 준비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이런 작은 문화적 교류가 식사 자리를 더 풍요롭게 했습니다. 제이슨은 소연이의 제안대로 잘 먹겠습니다 라고 어색하게 발음해 보았고 다른 친구들도 따라 말했어요. 한국 학생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사소한 인사말 하나가 문화 이해의 다리가 되는 순간이었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배려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돌아가면 급식실 분들께 감사 편지 쓸래요. 그날 저녁 에밀리는 정말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친구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적으며 캐나다로 돌아가면 학교 급식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내용을 담았어요.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사실은 누군가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에요. 에밀리가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제이슨은 자기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급식을 통해 배운 건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식은 문화고 사랑이고 배려예요. 우리 학교 급식도 그런 마음이 담긴 식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 급식에서 가장 좋았던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신선한 재료, 다양한 영양소, 그리고 매일 다른 메뉴가 제공되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면서 우리 학교도 이런 식으로 개선되면 좋겠다고 썼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서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교사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 중 하나였어요. 모든 문화 교류가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중간에 몇몇 어려움과 오해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은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와 수직적 위계 질서에 적응하기 어려워했고
한국 학생들 중에도 캐나다 학생들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무례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테일러와 준호 사이의 갈등은 그런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깊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테일러는 준호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답답했고, 준호는 테일러가 선생님의 말에 끼어드는 것이 무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갈등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조차 어색했고, 둘은 함께하는 활동에서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죠. 저는 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두 학생과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테일러에게는 한국의 교육 문화와 어른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설명했고, 준호에게는 북미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와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점차 그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는 수업 중에 질문할 때 더 정중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했고, 준호는 조금씩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환점은 문화교류 행사에서 왔습니다.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면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고추장의 매운 정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테일러에게 가르쳐 주었고, 테일러는 준호에게 캐나다 팬케이크 뒤집는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고, 때로는 학교 밖에서도 만나 서울을 구경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그들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준호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조용함이 존중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런 태도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도 비슷한 성찰을 했습니다. 테일러의 질문이 선생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갈등을 겪었지만 점차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 것이죠. 교류 프로그램 마지막 날, 아이들은 학교 교정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고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급식실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으며 아이들은 한국 급식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젓가락 사용도 자연스러워졌고 김치도 이제는 즐겨 먹었습니다. 진짜 이거 먹다가 우리 학교 가면 다시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학교 급식은 이제 눈에도 안 들어올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급식에서 시작된 놀라움은 교실, 거리, 지하철, 사람들과의 교류로 이어졌고, 그 작은 차이들이 쌓여 문화라는 단어가 체감이 되는 순간이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저녁, 작별 파티에서 제이슨이 준비한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환영해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한국어도 할 수 있고 젓가락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요. 그의 한국어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용기를 응원했어요. 한국 학생들도 감동적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학생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적은 손수건을 선물했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로 만든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배우는 순간들이 담긴 영상을 보며 많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소피아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에도 꼭 한국 와요. 이번엔 우리 가족도 같이 오고 싶어요.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여행 일기를 쓰고, 브랜드는 SNS에 올릴 사진을 고르고, 에밀리는 여행 중 모은 티켓과 작은 기념품들을 정리했어요. 제이슨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그냥 K-팝이나 드라마 나오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곳이 되었어요. 이게 여행의 의미인가 봐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를 책이나 미디어가 아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밴쿠버에 도착한 후 학교 생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러 방식으로 지속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친구들과 SNS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고 한국어 단어나 표현을 일상에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귀국 후 약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급식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저희 교류단 학생들이 학교 영양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열심히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이 나와요. 그리고 항상 따뜻한 국물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브랜든이 덧붙였어요.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고 영양사 선생님들이 학생들 영양까지 생각해서 짜요. 그냥 냉동식품 데우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학교 급식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 지켜보고 있는데 제이슨이 저를 발견하고 손짓했어요. 선생님, 와서 같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거요. 그들의 제안은 놀랍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주 1회 국제요리의 날 지정, 급식 메뉴에 다양한 채소 반찬 추가, 영양사와 학생들의 정기적인 피드백 미팅 등 한국 급식 시스템에서 배운 요소들을 우리 학교에 맞게 적용한 내용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학교 급식실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세계 음식의 날이 생겼고 첫 번째는 물론 한국 음식이었죠. 완벽하진 않았지만 김치와 비빔밥을 흉내낸 요리가 나왔고 아이들은 제법 익숙해진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며 한국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자랑하기도 했어요.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아이들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급식실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늘었고 자신들의 식판을 직접 정리하는 문화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도 계속되었어요. 영상통화로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한국어와 영어를 가르쳐주며 문화적 유대감이 더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생들은 방학 때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도 했죠. 약 6개월 후 제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 한국의 파트너 학교에서 온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그쪽 학생들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급식 메뉴에 대해 물었더니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캐나다 급식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한국 학생들도 이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김지연 선생님의 이메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캐나다 친구들을 통해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들의 문화를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해요.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캐나다 학생들의 반응을 통해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김 선생님이 적었습니다. 특히 급식에 대한 그들의 놀라움을 보고 우리 학생들도 자신들의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소연이는 우리가 매일 먹는 급식이 이렇게 특별한 것인지 몰랐다고 했고 민준이는 캐나다 친구들의 눈을 통해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문화 교류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과정. 내년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출발 전 한국 요리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는 함께 캐나다 전통 음식을 만드는 워크숍을 여는 것이었죠. 음식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의 가능성을 더 탐색해보고 싶었습니다. 교류 프로그램의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오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학생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제이슨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처음에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 했죠. 부모님도 실용적인 선택이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 선택 과목으로 듣게 된 한국어 수업이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급식실에서 처음 맛본 한국 음식의 신선한 충격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란 걸 알게 됐죠. 결국 동아시아학을 부전공으로 삼은 그는 3학년 때 교환학생 자격으로 서울대학교에 왔고 그곳에서 민준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는 진짜 버디가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한국의 글로벌 IT 기업에 취업할 계획이라고 해요. 급식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그의 인생 방향까지 바꾸어 놓은 셈이죠. 소피아의 변화도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요리학교에 진학한 그녀는 현재 한국과 이탈리아의 퓨전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치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통해 시간의 맛을 배웠어요. 이탈리아의 치즈나 와인처럼 음식이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녀는 지금 음식을 통한 문화 이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작은 요리책 출판도 준비 중입니다. 에밀리는 지역신문에 소개될 만큼 활동적이었습니다. 난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전통 요리를 소개하고 함께 나누는 세계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역 사회 통합을 돕고 있었어요. 음식은 말보다 강해요. 같이 요리하고 먹고 웃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생기더라고요. 브랜드는 서울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고 민준이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 가족의 일상을 체험했습니다. 그 따뜻한 밥상에서 그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처음으로 되짚어보게 됐죠. 늘 각자 바쁘게 흩어져 있던 저희 가족과 달리 민준이네는 하루 한 끼라도 꼭 같이 앉아 식사하더라고요. 익숙지 않았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지키고 있어요. 각자의 방향은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내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작은 급식 테이블에서 시작된 우정과 이해가 누군가의 진로를 바꾸고 또 누군가에겐 가족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문화였고 가치였고 따뜻한 달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저는 어느 날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하필 급식이었을까요?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만했어요. 하루 3번,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솔직한 문화 경험이니까요. 급식이라는 작은 창을 통해 아이들은 배려를 배웠고 공동체를 이해했으며 다름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젓가락질도 서툴렀던 그 손들이 어느새 친구의 마음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한 끼의 식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세계 평화도 거창한 회담이 아니라 작은 급식 테이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음식을 나누고 그 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순간 말이죠. 다음 교류 프로그램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감동,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다른 맛있는 급식도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낯선 나라의 식탁에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열린 마음으로 그 순간을 맞이하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세계도 조금 더 따뜻하고 넓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여러분만의 급식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